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책학 박사 수료 상태인데, 정책학회에서, 또 이제 제가 회원이기도 하고요. 이제 정책학회에서 미래학 쪽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21세기 들어가서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같이 실증주의적 정책, 근거 기반의 정책만 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정책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예측적 정책, 어떤 선제적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 연구에 대해서 미래 예측 방법론을 그중에 우리의 그 정책 연구 방법론의 상당히 풍부한 방법 중에서 미래 예측 방법론 하나의 툴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큰 고통을 겪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사건에 대해서 그 하나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측적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 X 이벤트라고 하는 좀 자극적인 제목을 가져왔지만 주로 미래 예측 방법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책학 내에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극단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정책학과 그 태동과 미래학의 태동은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이제 헤럴드 레스웰 교수가 미래학 분야에서 정책학에서의 미래학의 시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학의 시조는 이제 미래학 자체는 근대적 미래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학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조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시조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책학에서는 헤럴드 레스웰 교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학과 미래학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다시 재결합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래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미래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결정론이 바탕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학을 하는 사람이 남보다 미래를 더 잘 맞춘다 그런 컨셉이 아니라 비결정론적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가득 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미래를 포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미래학의 컨셉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미래 예측 방법에 대해서 전체 프레임워크나 공정 기반의 그 일정의 절차 기반의 미래 예측 방법론에 대한 프레임을 설명드리고 우리 미래 예측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미래 예측 방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특히 그 중에 미래의 위기, 위험 특히 이제 X 이벤트에 관련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가능을 꿈꿔야 하는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어떤 비전들, 글로벌 가버넌스라든가 혹은 아시아 연맹 이런 컨셉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을 꿈꾸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1시간 지금 제가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짧게 가지고요. 1시간 5분 정도에 걸쳐서 이걸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전반적인 컨셉 정도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은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서적이나 혹은 또 다른 제 강의를 통해서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레스웰 교수는 멘델벨 교수의 미래 연구의 기초, 소속 이런 거에서 이제 보면 여러 미래학의 시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예측에서는 옥번 이런 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S, 사이언스 픽션 부분에서는 H.G. 웰이라고 하는 우주전쟁 쓰신 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정책학 분야에서는 헤럴드 라스웰 교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헤럴드 라스웰 교수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까지는 못하고 중간에 좀 헤어지긴 했었는데요. 헤럴드 라스웰 교수에 대해서는 미래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우학파의 짐 데이터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헤럴드 라스웰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짐 데이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스마트하셨던 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김대표 교수님도 연세가 80이 넘으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서로 좀 연계는 있었던 걸로 좀 짐작이 돼서 여쭤봤는데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헤럴드 레스웰 교수님은 그 당시에 예일 콜로퀴엄을 결성을 했었어요. 그 미래학자인 웬덜 벨,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벨 교수, 이렇게 세 분들이 미래학과 관련된, 미래 연구와 관련된 예일 콜로퀴엄을 결성했습니다. 웬덜 교수는 아까 보여드렸던 미래 연구에 기초를 쓰셨던 일권을 하셨고요. 데니얼 벨 교수는 그 산업사회 이후에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에 대해서 주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사실 사회학하고 미래학하고 연결시켰던 그런 강력한 분이시기도 하죠. 데니얼 벨 교수의 그런 전망은 후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데니얼 벨 교수의 그런 후기 산업사회, 정보사회에 대한 지식사회에 대한 고민들이 오히려 앞섰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일 콜로퀴엄이냐면 헤럴드 레스웰 교수하고 웬덜 교수가 당시에 다 예일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일 콜로퀴엄을 결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헤럴드 레스웰 교수가 예일 콜로퀴엄에서 미래 연구를, 미래학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5가지를 하셨어요.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고, 이 당시의 트렌드. 이게 이제 미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변화에 대한 학문이기도 하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학문이기도 한데,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상당히 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넓게, 아주 길게 보면 거시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여기에 메가 트렌드 혹은 그 트렌드 등등을 같이 보면서 미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트렌드에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맥락에 대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현재 정책이 지속이 되면 가능한 미래를 미래학에서 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추세 외사법이라고 하고, 정책학에서 실증주의적 접근을 할 때는 현재 정책이 지속되는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건 다 변화가 없고 현재 정책도 지속이 되고 이 주변 상황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하는데 이걸 비니스 어즈 유주얼이라고도 부릅니다. 미래학에서. 그래서 현재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달성되는 미래에 대한 전망하고 그 이외에 가능한 미래도 같이 대안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언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건, 선언 미래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가 지속됐을 때 미래가 아니라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이거든요. 그 다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정책 대안의 창안 평가의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책의 과정을 보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평가, 정책 대안 수립, 정책 실행, 정책 분석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건 창의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미래학적인 어떤 다양한 대안 수립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헤럴드 레스웰 교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헤럴드 레스웰 교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예외적인 것이 될 텐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폴리시 사이언스라고 하는 우리 그 정책학회의 어떤 그 저명한 저널 중에 하나였죠. 초대 편점 자문위원 21명 중 6명이 미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헤럴드 레스웰 교수님 이후에 어떤 정책학의 중수자라고 예측에 들어오 교수님을 평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미래학 쪽의 그 저널인 퓨처스의 초대 편집위원이었어요. 그래서 1996년부터 1996년까지 13편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레옹, 구루어, 몰리터 같은 분들은 정책학자이며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던 교수도 정책 분야에서 미래학의 중요성 상당히 역설을 하셨어요. 왜 정책하고 미래학이 겹친 게 뭐냐면, 정책학이 어떤 과거를 보긴 하지만 그 정책이 펴는 그 시점은 미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 그 중심 가치제는 인류의
이 보편 타당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인류학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계됐을 때 어떤 그 정치학과 미래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상당히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드로 교수님의 1996년도 이렇게 논문을 보면 이분이 어떤 그 치명적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미래를 위해서 이런 논문을 쓰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종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은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변형시킬 것, 이런 말씀하십니다. 2016년도에 그 WEF의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이종공학, 인공지능, 나노미출 기술이 어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야기하는 핵심 동인이라고 봤던 것과 예스케 드로 교수님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런 나노물질 기술,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 예스케 드로 교수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스케 드로 교수님이 보시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나는 21세기를 회피하고 좀 더 먼 미래 22세기로 건너뛰어 바로 가고자 한다. 나와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을 격하고 100년 그냥 뛰어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21세기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22세기의 시대 정신을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아주 치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벌써 9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왕성한 학자적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책 쓰신 게 있는데, 그 전에 쓰셨던 게 2018년도인가에 인류 지도자를 위한 비망록.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면 포더 룰러. 그래서 룰러가 이제 인류 지도자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상당히 인류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인류가 21세기의 인류는 기후기서부터 시작해서 doing yourself biohazard, 즉 로운 울프가 그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건 치명적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국가 단위의 부족주의적인, 참 국가자본주의, 중국이나 미국이나 국가자본주의의 틀로 가서 이런 인류 전체를 위험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벗어나서 전 인류를 위한 인류 지도자라고 하는 차원 형태의 정치인의 등장을 바랬었고, 그걸 통해서 인류로부터 인류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비망록 형태로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 이 책을 제가 이제 권기현 교수님이 제1 번역자고 제가 제2 번역자인데, 이거 보면서 번역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약간 과장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톤다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약간 너무 과장되거나 좀 한 게 아닌가 싶다가, 우리가 2021년 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스케 드로 교수님의 그런 고민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예스케 드로 교수님이 정치학자, 정책학자, 미래학자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관통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정책학에서 이런 고민들도 아울러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 만남은 그렇게 크게 1980년대부터 조금씩 좀 미래학과 정책학이 좀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래학하고 정책학은 바라보는 미래 시점이 달라요. 정책은 좀 더 가까운 미래, 지금 당장 현재부터 단기 미래까지만 신경을 쓰고, 또 이 미래학은 좀 더 먼 미래, 한 세대, 20년, 10년, 20년, 30년, 길게는 1000년후까지 고민하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퓨처 나우라고 하는 재단 같은 경우는 1000년 이상 보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한 세대 정도를 주로 봅니다. 20년하고 30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 정책은 좀 더 당장, 우리가 이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전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재와 좀 가까운 미래만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미래학은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좀 관점 차이가 있고 방법론의 차이도 상당히 크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학은 증거 기반의 실증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실험이 아니거든요. 정책은 현실 세계에서 무수한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국가적인 통합성과 가치를 제고하고 또 그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실증주의에 가까워야 되고 그런 위해서는 통계적, 포캐스팅에 기반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래학이라고 하는 건 미래학의 대상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먼 미래를 하고 불확실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그 포캐스팅하고 포사이트가 이제 미래학에서 미래 예측은 포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시공간으로 봅니다. 포캐스팅과 포사이트는 그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우리가 포사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포캐스트된 그런 미래를 기준으로 선으로 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이 정책학에서는 미래학의 어떤 포사이트 부분이 좀 마땅치 않은 거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뭐 주관적이고 정성적으로 접근하면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있었고요. 1980년대 이후에 그 신실증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목소리를 얻게 되면서 이런 포사이트에 대한 그런 접근은 좀 목소리를 잃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일반화됐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차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같은 현상의 거고요. 또 미래학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책학에 목매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책학도 마찬가지죠. 헤럴드 레스웰 교수님이 상당히 다재다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미래학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관심을 정책학에 더 몰입을 했다라고 웬델 벨 교수님의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정책학 입장에서 그렇고 미래학 입장에서 그렇고 서로 뭐 미래학 입장에서 정책학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학이라든가 기술경이라든가 혹은 예술 같은 분야에서도 미래학이 접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데와 같이 좀 서로 학문적인 지평을 넓힐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정책학에 목매달 필요는 없었고 정책학도 관심 갖고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좀 미래학적 부분보다 다른 데에 더 많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미래학자의 책임도 상당히 커요. 당시 미래학자들은 예언자 마냥 행동을 했었습니다. 투명한 크리스탈 볼을 보듯이 내가 미래를 명료하게 알아 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미래학자가 있었는데 미래의 비결정론인데요.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은 허무맹랑하죠. 그래서 당시에 상당한 진지했던 미래학자들은 그냥 그 미래학을 계속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미래학을 했던 부분들이 특히 당시엔 대학에서 웬만하면 미래학 같은 것이 과정, 전공으로 있지는 않았으면 과정으로 있었거나 혹은 가르쳤는데 그 부분이 많이 없어졌던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건 엄밀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정책 입장에서는 이런 엄밀성 같은 게 없어 보이는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치 예언자처럼 얘기하는 일부 미래학자 연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80년대에 미래학과 정책학은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단기적인 미래 어떤 포캐스팅만 하다 보니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미래학에서는 어떤 근본이 있냐면 현재 포캐스팅했던 미래가 달성될 가능성 극히 예외적이라고 봐요. 그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20세기만 넘어서 들어와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 무수한 2007년도 8년도 글로벌 커뮤니티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 2019년도 20년도에 코비드-19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가 막 변동하는데 우리 여태까지 지속해왔던 이런 정책들은 맞지 않는 것이죠. 뭐 과거에 좀 포캐스팅을 잘했던 부분이 1970년대의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인데 그것도 2021세기 넘어오면서 다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캐스팅이 아니라 그런 좀 더 장기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요. 그것이 행정부에서는 예측적 가버넌스, 엔티서페이터리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플러스는 미국의 백악관의 참모였었고요. 그런 예측 가버넌스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글들을 썼었고요. 그것이 행정부 내 조직 구조와 절차 이런 부분에 다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측적 거버넌스의 핵심입니다. 그 정책, 우리가 행정학 내에 이제 정책의 일부가 될 텐데, 예측적 거버넌스라는 건 좀 상위 개념으로 예측이라고 하는 방법과 체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책학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본격적인 논의를 못하고 있어요. 주로 혁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주변의 어떤 정책적 혁신을 카피할 거냐 전파 이론으로 전락한 상태이죠. 근데 우리가 그 정책학과 그 경영학을 봤을 때 경영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전략과 정책은 거의 유사한 거라고 봤을 때 그 경영학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은 상위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책은 그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럽의 폴리시 랩이라든가 애자일 폴리시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랩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애자일하게 정책들을 개발하고 탑다운 어프로치와 바람 어프로치가 만날 수 있는 공공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유럽의 이 시의 정책 실험실에서 보면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 4가지가 있습니다. 포셋, 미래 예측, 모델링, 이런 데이터 모델링이랍니다. 비헤버럴 인사이트, 행태적 인사이트와 그 다음 디자인 폴리시는 이거는 디자인 띵킹인데요. 이거는 이제 애자일 관련 디자인 폴리시에서 디자이너, 즉 애자일이라고 디자인 띵킹을 접목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 실험실을 기획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포사이트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OECD의 옵시에서는 그 Observatory Public 이렇게 될 겁니다. Public Institute S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무슨 정부 정책 관망대, 공공 정책 관망대가 되는데 트윗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피처스 앤 포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미래 예측, 장기 미래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들, 또 메가 트렌드들이 변화했을 때 그 추세가 어떻게 됐을까를 보고 우리가 정책을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자면, 기후위기, 저는 이제 기후위기나 우리나라 초저출산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초저출산은 일상적인 얘기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30년도 지나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악보다 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이 기후위기는 결국에 탄소세를 높일 거고요. 탄소세를 높인다라고 하는 건 한국 사회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낮춘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메트로폴리탄,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좀 몰려서 살고 있는데요. 기후기는 이런 메트로폴리탄 같은 게 에너지 집약적 도시입니다. 에너지 집약적 도시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새로운 얘기들을 해야 되고요. 도시로 몰려드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원격 근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원격 근무가 활성화될수록 여러 가지 정책과 인센티브와 어떤 제도나 인프라들을 마련해주는 것들이 예측적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점점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가 정책과 21세기에 대해서 변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이 미래학은 연계될 필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보통 저개발 좀 약간 선진국 이전의 국가들의 경우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미래를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도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경우에는 미래학에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유럽의 중소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독일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래학을 이 정책이나 이런 상당히 편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미래학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이렇게 나라장에서 봤더니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이거는 미래학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위에 있는 것들은 이 미래 관련된 컨설팅을 할 때 그런 미래 시점에 대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연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피셔스 리터러시나 이런 것도 좀 약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미래 시점도 5년, 10년에서 봤을 때 10년, 15년이 가장 많다.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미래에 대한 21세기 들어서 상당히 미래에 대한 니즈, 필요성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뷰카의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구글 앵그램에서 가져왔고요. 구글 앵그램은 구글이 이제 전 세계 영어로 된 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영어로 된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걸 다 단어들의 빈도나 여러 가지 측정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스캐닝하는 거는 자연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이걸 이제 앵그램이라고 해서 시대별로 해당 단어가 비율적으로 언제 등장하는 빈도들을 측정한 겁니다. 뷰카는 뭐냐면 volatile, uncertain, complex, ambiguous, 즉 상태가 이 상황이 휘발하고 계속 끊임없이 변동하고 uncertain, 불확실함, complex하고 그 의미가 모호하다라는 그런 그 접두 어원입니다. 근데 이건 1987년에 육군대학에서 처음 사용됐었고 당시 소련이 붕괴되고 그때 육군대학에서는 국제질서가 좀 더 북한 현상으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등장을 했었지만 그 사용량은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근데 21세기 들어 특히 2010년도 이후로 북한이라는 용어 사용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A는 나중에 ambiguous가 아니라 accelerate, 불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하급수성을 띠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도 볼 수가 있냐면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월드와이드 한 것들을 그 20년 단위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 추세선을 그린 겁니다. 제가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메가트렌드가 있고요. WHO 팬데믹 6단계가 있는데요. 메가트렌드 기후온난화, 인구 증가, 농지 확대, 도시화, 세계화가 있는데 이 메가트렌드가 WHO 팬데믹 6단계 징검다리 역할을 하죠. 대학이 뭐냐면 우리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건 한 20,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트렌드를 의미하거든요. 짧게 10년까지 얘기해도 되는데 20, 30년 정도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이 팬데믹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논리적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렇게 봤던 것들을 보면, 우상향한 거 보면 실증이 되는 것이죠. 2021세기 들어서 월드와이드한 그 전염병이 5번 있었고, 그 중에 팬데믹으로 선언된 건 2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 월드와이드하다라고 하는 건 이 6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선언을 잘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개 국가 이상에서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스를 팬데믹으로 선언하진 않았죠. 그만큼 신중합니다. 이 사스는 월드와이드하다고 평가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만큼 보수적으로 보는 건데 월드와이드하다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4년 내에 지금 우리가 19년에 코비드-19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년 내에 21년이니까 2년 내에 또 다른 전염병이 제3의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는 그 특징으로 인해서 여러 자기 열쇠들 왕관처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스파이크 단백질 통해 이 열쇠거든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인수공통 감염병 역할을 하는데 이야기는 뭐냐면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워낙 높고요. 그것이 더 치명적인 감염력이 더 높은 전염병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마치 영국에서 전염병이 다시 나타났듯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스갯소리로 지금 7, 8월이 되면 브라질이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제대로 통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긴 또 사람과 동물 간의 어떤 그 접촉이 워낙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에 전염병이 등장하게 되면 얘가 아메리카 대륙을 타고 미국을 건너고 미국이 우리나라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요. 현재까지 만들어놓은 백신과 치료제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그 가설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플로저블한, 즉 설명 가능한 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그 어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적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학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학은 WRR, 네덜란드의 WRR 연구소 기관에서 만든 건데요. 미래 관련된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란 오픈 번넛 오픈이라고 하는 건 이 가능성이 열려져 있으나 완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듬성듬성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렌드라든가 위크 시간이나 이머징 이슈 같은 것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혹은 뭐 엑스이벤트 같은 것들도 포함되죠. 그런 신호들이 있어서, 혹은 현재 트렌드들이 있어서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오픈, 열려져 있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방되어 있고 정해지지 않아서 리스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인류 사회가, 그 국가가, 그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시공간이 미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래학은 열려있는, 즉 비결정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결정론적인 미래를, 그 불확실성이 가득 찬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체계적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미래학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래학의 고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잘 설명하는 설명 도구인데, 이걸 퓨처스 콘이라고 합니다. 퓨처스의 콘의 형태는 이게 이제 커질수록 이게 불확실성의 크기고요. 이게 시점이죠. 이게 현재고 미래인데요. 미래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서 이거 미래학에서는 5P 퓨처스, P가 5개의 퓨처스 콘, 미래 깔때기라고 하는데, 프로버블 퓨처, 플로저블 퓨처 그 위에, 그 다음에 프리퍼러블이라고 소노미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바깥에 파서블 퓨처, 그러면 그 바깥에 포텐셜 퓨처라고 합니다. 프로버블 퓨처라고 하는 건 그 지속 가능한, 그 현재 상태가 지속됐을 때, 즉, 포캐스팅에 의한 미래, 우리 정착하게 실증주의가 바라보는 미래가 이 프로버블 퓨처예요. 근데 우리 미래학에서 봤을 때는 이거 단기적으로 보면 이 프로버블 퓨처가 달성되겠으나, 뭐 몇 년 지나서 좀 장기 미래에 본다라고 하면 이 프로버블 퓨처가 달성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떤 퓨처스권은 이 프로버블 퓨처의 원이 더 작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프로버블 퓨처가 달성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한 1년은 괜찮지만 3, 4년, 4, 5년, 10년 정도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현재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로저블은 설명 가능한 개연성 있는 이렇게 미래라고 번역이 될 텐데요. 우리가 역사적 경험, 심리적 실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관행, 그 다음에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 가능한 미래라고 됩니다. 보통 이 안에 미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파서블 퓨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처드 슬로토 교수님의 이런 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가능은 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가능은 해라고 얘기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초광속 여행 같은 것들을 우리 파서블 퓨처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초광속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물리법칙을 일치합니다. 이게 중력 거품을 이용을 해서 하면 초광속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나사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실현되려면 17세기, 28세기나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만큼, 그건 실험적인, 아이디어적인 차원이고요. 포텐셜 퓨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달성 가능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포텐셜 퓨처라고 합니다. 프리퍼러블 퓨처는 이 중에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퓨처스콘에서 봤을 때 이게 실증주의적인 태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그림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거 설명도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는 영유하게 어느 정도 크기가 맞아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영유하게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불확실성과 미래 다양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래학의 3대 공리가 있습니다. 마누아파의 징데이터나 혹은 로이 아마라 교수가 얘기했던 거를 좀 집대성을 해서 보면, 미래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하는 걸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해드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미래학은 과학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예측해드로 교수님, 제가 번역하면서 예측해드로 교수님하고 그래서 어떤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측해드로 교수님, 미래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학이 아니다. 미래 예측은 과학이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 폴리시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정책학에 대해서도 이게 과학이냐 과학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좀 있었죠. 많은 학문들이 실제 전통 과학을 제외하고는
그런 자문자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래학도 과학이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미래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사이언스가 JTB다. Justified to Believe이다. 이게 사이언스의 어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이제 로마 그리어에서 knowledge를 의미하고 그 knowledge는 JT, Justified to Believe이다. 정당화된 진실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knowledge라고 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knowledge가 이게 우리가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미래에 대한 설계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미래학적 방법론 자체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론적, 즉, 우리가 얘기했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현 가능성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학 방법론 과학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기도 합니다. 약간 논쟁들은 나눠지는데, 예측해를 교수님은 이건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해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청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책학도 반드시 과학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20세기 들어서 과학이 주도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거 본질적 가치를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질적 가치는 과학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 봤을 때 말도 되지 않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얘기를 이제, 김대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여기서 보통 ridiculous라는 표현을 쓰고 미래학계에서는 ridiculous라고 하는 부분을 흔히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엉뚱한 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19년도 여름에 어떤 그 2020년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감히 생각을 못했던 것과 생각해 본다면 이 리디큘러스의 강력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가 극단적 사건, 혹은 와일드 카드, 블랙스완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엑스이벤트라고 말해요. 이 엑스이벤트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변동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부터 20세기 중반 말부터 현재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X 이벤트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맹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미래 연구의 3대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학에서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피처스 코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목적과 연계해서 보면 이게 좀 제가 일부러 가장 오래된 미래 피처스 코어를 가져왔고요.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와일드카드고요. 네모가 미래 시나리오 해당됩니다. 미래 시나리오는 플로저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미래에 그렸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로브 픽처가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지속됐을 때, 즉 포캐스트 되는 미래라고 하는 건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행콕 교수가 썼던 것이고요. 요거 좀 더 오래된 게 있는데 제가 찾은 건 가장 오래된 것이라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미래 예측할 목적을 제가 크게 5가지로 나눴는데요. 5가지와 요 미래 코네, 피처스 코네 구성 요소는 이제 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 대상을 주로 연구한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연구나 미래 예측의 목적은 크게 보면 미래 전략 및 정책 수립, 미래에 대한 위험 관리, 계획된 선행학습은 플랜드 러닝을 그대로 해석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미래 변화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게 여기 계획된 선행학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일이 우리가 시나리오가 꼭 그게 대표 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미래가 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다양한 미래들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하면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열드 치셜 같은 데서 연구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계획된 선행학습에 대한 논의도 꽤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우리가 이제 수기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사회적 합의로서 우리가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 창의성 같은 거 상당히 접근할 수 있다. 미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 거냐, 비즈니스나 혹은 창의성, 기술적, 정책적, 비즈니스적인 창의성을 촉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학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좀 더 미래학도 하나의 이제 학문책으로서 상당히 풍부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요약만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거나 안 했거나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 폴락의 미래 이미지에 대한 얘기라든가 소알리나의 필라도스의 CLA라든가 그런 어떤 그 탈구조주의적인 그런 것들이라든가 릴 밀러의 퓨처스 리터러스라든가 이런 아주 다종다양한 고민들과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미래학의 전통 내에서 포캐스팅의 퓨처롤로지라는 전통이 있고 퓨처 스터디즈의 전통이 만나서 계속 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들도 아울러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건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쭉 훑어보는 게 목적이니까요. 일단 미래 예측 방법과 그런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라파엘 포포라고 미래학자의 퓨처스 다이아몬드인데요. 이건 보면 이 퓨처스 다이아몬드는 상당히 여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미래 예측 방법이에요. 미래 예측 방법, 정확하게는 우리 방법은 메소드는 주어진 것이 있으면 딱 정해진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 예측에서는 정해진 답이 나오지 않아. 물론 우리가 정성적 방법론에 의한 인풋이 같아도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뭐 정석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테크닉에 가까운 게 상당히 많아요. 메소드가 아니라 테크닉에 가까운 게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에버던스 쪽을 본다라고 하면 좀 약간 그 방법에 가까운데 루트 시그널이 밑에 있는데 이건 이 부분을 보면 이 루트 시그널에 대한 것들이 양적으로만 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어쨌든 라파엘 포포는 그 미래 예측 방법을 여기서 50몇 개를 제시했는데 50몇 개 중에서 창의성과 증거 기반이야. 전문가 소수 참여할 거냐 아니면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 참여자가 할 거냐 참여 방법론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당히 풍부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 예측의 정의를 보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복잡한 대화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런 미래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이 그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파티시페이터리 메소드 같은 것이 적극 활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인터랙션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방법들 개개에 대한 것보다는 왜 이렇게 다양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양한 이유는 미래학자들의 출신들을 보면 그 물리학자, 과학자, 기계, IT라든가 공학을 했던 분들, 사회학자, 철학자, 정치인들, 생물학자, 그다음 통화학자, 경영학자, 정책학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되게 뭐냐면 이분들이 기존의 학문을 통해서 학문을 하는 이유는 뭐 모든 분은 그 순수한 지적 즐거움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학문적인 성취를 가지고 지식이나 난리지를 가지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학문적 체계는 좀 어떤 미래학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군쪽으로 가면 미래학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예를 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적지 않죠. 지금 뭐 당장 이런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에서도 미래학자로 전환한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매뉴얼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터가신 그런 몰리토교수 또 사회 실험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또 미래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공에 따라서 자기가 본인들이 해왔던 방법과 체계를 끌고 와서 접목했기 때문에 미래 예측 방법이 상당히 풍부하다. 근데 이것만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그 라파엘 포포 교수는 일반적인 것들을 다 그러다가 그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 이에 이 이 밀레니엄 프로젝트 쪽에서 포사이트 퓨처스 리서치 메소돌로지 버전 3.0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이 자기 한 38개의 방법, 37개의 메소드와 테크닉을 일정한 매트릭스 형태로 그립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배치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요게 서로, 글렌의 매트릭스나 퍼포스의 매트릭스, 다음원도 사실상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차이는 어떤 용어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보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정책학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 예측 방법론 중에 델파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아실 텐데요. 델파이는 그 랜드 연구소에서 나왔죠. 근데 뭐 미래 시나리오하고 델파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제 델파이 관련돼서는 여기 좀 약간의 논쟁이 좀 있어요.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정보가 복잡성이 너무 많은 상태이고 절대적 불확실성에서 어떻든 전문가들이 합의를 보기 위해서 그 변화나 정책의 추동력을 어떻게 해야 될 때 델파이 위에 방법이 있냐라고 우리 역질문을 해야 돼요. 델파이는 절대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계산을 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한테 전문가의 편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합치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델파이다. 그것이 어떤 응용에 한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래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미래라고 하는 그 절대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난리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임의로 분류를 해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공학이에요. 이미 과학이 발견해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물론 공학 자체 내에서도 새로운 공법이나 기법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난리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떻든 사이언스가 만들어낸 그 난리지를 바탕으로 그걸 새로운 어떤 그 생산 공정에 활용하는 게 공학이 됩니다. 근데 과학은 노력하면 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계속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게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죠. 뭐 그거에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어떤 그 지식, 그 사이언스가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부분도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은 논쟁은 되지만, 어떻든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공리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간이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학문 체계는 이런 기존의 공학이나 기존의 뭐 자연과학이 일정 부분 해야 되겠지만, 절대적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미래학적 범위입니다. 정책학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그런 절대적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증거 기반의 사회를 대상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품과 절대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학이 적극적으로 융합돼야 될 부분이 아울러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방법, 메소드보다는 테크닉에 좀 가까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같은 지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나, 여러 개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방법과 기법들을 모아서 하나의 절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세프 로스 박사, 지금 교수 생활에서 이제 좀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조세프 로스 박사께서는 이런 제네포스의 포스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실제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거 갖고 미래를 퓨처링을 하고 미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전략이나 뭐 그런 것들 만들어 놔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컨셉을 했는데, 요 제네포스 프로세스는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또 꼭 미래학에만 맞춰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컨설팅 애들과 어떻게 보면 모든 연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는데 좀 더 이것보다 상세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현재 이광영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께서 이제 개념을 만들고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약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요. 미래관리 방법론도 이렇게 미래 예측하고 미래 설계하고 전략과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들, 체계들을 좀 더 브렉다운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있고, 이건 이제 보고서나 책자로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활동에 대한 어떤 것들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타이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제 스웨덴에 있는 미래 예측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래를 전망하고
그 미래에 대한 상상하고, 그 다음에 선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미징을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위한 정책이나 대안들을 결정 짓고, 그걸 실행하는 타이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휴스턴 대학에서는 앤디 하이스나 피터 비쇼프스가 예측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조직 구조나 이런 거 프레임을 하고 환경을 스캐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타이다의 T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미래를 전망하고, 디저닝이 이제 그 타이다의 I, 이미징이 해당돼요. 디자이닝하고 어댑팅하고 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그 예츠케드로 교수의 식스필러입니다. 예츠케드로 교수님은 현재 유네스코의 미래학 의장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 관련된 거 상당히 목소리가 상당히 높으신 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네, 이게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제네포 사이트부터 하인즈까지 사실상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사실상 동일해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조세포로스의 제네포 사이트 프로세스의 그 컨셉으로 보면 맞는데요. 이 예측해드로 교수는 약간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21세기 들어서 어떤 미래학의 새로운 목소리가 슬로토 교수의 통합 미래에서 인티그럴 피처스, 켄 윌버의 인티그럴 시어리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런 인티그럴 피처스, 그다음에 예측 헤일드로 이나이틀라 교수의 CLA, 코드 레이어드 애널리시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식스필러즈, 그 다음에 릴 밀러의 피처스 리터러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요게 좀 이해가 되어야만 좀 더 해서 이해가 되어야만 앞에 있는 걸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말씀드렸고요.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목적에 대해 5가지 목적을 좀 말씀드렸는데, 목적에 따라서 그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도 다르고 이 공정도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께서 혹은 정책을 구성하시거나 혹은 연구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스캐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 사회의 어떤 다시 말해 환경 분석이 있고 호라이즌 스캐닝이 있고 혹은 인바라먼트 스캐닝이 있고 인바라먼트 애널라이징이 있습니다. 이 컨셉이 뭐가 차이가 나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보는 게 환경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분석이 환경 스캐닝에 해당됩니다. 혹은 호라이즌 스캐닝에 해당돼요. 호라이즌 스캐닝을 할 때는 일단 시각틀을 갖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뜻이 빠지지 않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스티프를 봅니다. 사회, 기술, 경제, 환경 혹은 생태 환경, 정치적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패스트, 스티프, 스태퍼, 그다음 스티프 V에서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같은 분야인데, 제가 이렇게 다 웬만한 것들을 다 분석하면 거의 다 동일합니다. 패스트에서는 환경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P는 이거고요, E는 경제고요, S는 사회, T는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각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L은 보통 법제도를 얘기하는데 이쪽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태퍼라고 할 때 P가 2개 들어가고 R이 하나 들어가는데, P자는 여기서 이제 폴리틱하고 하나는 파퓰레이션, 인구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현재 한국 사회에 좀 더 치명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카이트에서 얘기했던 거고, R은 리소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또 미래에 대한 그 스캐닝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제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트렌드 레이더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미래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이고, 스티프 관점에서 메가 트렌드, 이머전트 트렌드, 미투시그나이아를 해서 이것들을 하나의 지도 형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내가 어떤 신호들을 봤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트렌드 레이더 형태로 정리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 지식의 공유나 재활용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트렌드 레이더를 통해서 환경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환경 스캐닝하는 방법 자체는 결과물이고요. 환경 스캐닝하는 거는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혹은 그 신문 기사라든가 혹은 특허 분석이라든가 혹은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혹은 미래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가 이제 설정해서 본다든가 혹은 특허 이 통계청의 데이터를 본다든가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캐닝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리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각각의 뭐 그 위크식이나 이머전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걸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레엄 몰리터 교수님은 그 정책학자, 행정학자이시기도 해요. 미래학자이시기도 하죠. 2018년에 아마 들어가셨는데 그레엄 몰리터 교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위크식이나 이머징 쇼 뭐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컨셉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신호가 처음에 태어나게 성숙을 하게 되는 게 보시면 22번이 이제 헌법적인 거 되는 것이고 21번이 사법부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상대 보수적이라는 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정책들도 실제 입법도 이 정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저는 이 변화가 상당히 가속화되는 상태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트렌드가 된 다음에 입법 활동의 정책으로 되겠는데 이게 변화 가속이 되면 우리가 이걸 만들면 이 트렌드는 사라지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는 거죠. 이 트렌드의 양상이 또 바뀌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치라고 하는 게 현재 문제에 현재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시민의 니즈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책 지체가 빈발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목소리가 지나간 상태에서 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 약간 딴 이야기다만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그 공산당 일장 독재에 의해서 입법에 의해서 얘네들이 상당히 선행적인 그런 제도 변화들을 이끌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우리가 그 민주주의와 그런 어떤 그 국가 자본주의 체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국가 자본주의나 이런 일당 독재가 좀 더 효율적이 있죠. 근데 복잡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는 있으나 한국 사회도 그런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이런 복잡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복잡하게 대응하면서도 그런 선행적으로 효율적인 것 볼 수 있는 것들이 예측적인 정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초기에 이런 이머징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하고 어드밴스, 이머전 트렌드가 나타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딴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런 요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되면 핵심 동인들을 만들고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는데, 미래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직관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건 주로 직관적 방법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행동을 갖고 만든다든지,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대표 미래 시나리오를 만든다든지, 미래 원형을 갖고 만든다든지, 미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유형을 봤더니 지적 성장, 쇠퇴, 디서플린, 절제된 미래, 새로운 트랜스포머티브 미래, 이런 것들을 미래 원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외에 피터 스왈츠 교수의 리서주절, 아울라이어, 백케이스, 헛케이스 이런 것들도 일종의 퓨처스 아키타입에 해당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런 미래가 달성되기 위해서 미래 동의들이 어떤 값이 설정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퓨처스 아키타입이라는 것이고요. 조직적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 피터 비숍에서 했던 거고 국회 미래연구원에 2018년에 미래 연구할 때 제가 채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포스트럴 시나리오는 탈구조주의적 시나리오인데 에치켈 드로우 소알 이네아 툴러 교수가 만들었던 것이고요. 여기 다양한 접근이 좀 존재합니다. 여기는 아까 이 퍼스펙티브는 프랑스의 미래 방법론인데 약간 정량적 방법론을 택한 거가 있습니다. 위에 그 랜드 연구소에서도 미래 시나리오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여전히 약간 정량적인 미래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충한다기보다 상보적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완전 집단적으로 간 다음에 그 집단적인 거에서 약간 그 핵심 동인들이 미래 동인들이 어떤 값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될지에 대해서 보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나리오 만드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다 하는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것들을 직관적 미래 예측의 경우는 시나리오, 그 다음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서울시의 40대의 홍길동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페르소나고요. 전제 이 미래 시나리오가 달성되기 위한 전제의 과정. 그 시나리오가 달성됐을 때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 모든 시나리오는 가장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시나리오를 설명을 하고 이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는 그런 미래 시나리오 사례고요. 그걸 제가 다 종합해서 미래 시나리오 구성들을 좀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 대안들을 할 때는 정책 의제 설정은 이제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 분석 이렇게 들어갈 때 해야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 상세하려고 하면 지쳐서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경영학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중에서는 오스타월더의 9 캔버스, 블록이 9개가 있는 9 캔버스를 많이 쓰는데요. 정책 캔버스도 이제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경영학에서 린 캔버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WF의 디지털 폴리시 캔버스를 가져와서 좀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모델 캔버스 이것들도 보면 라인 캔버스의 구성 요소 중에 일부는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갖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좀 다른 얘기이지만 이런 것도 괜찮기도 하고요. 린 폴리시 캔버스를 이용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약간 논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시나리오 만들고 거기서 하늘을 찾은 다음에 정책을 만들면 이렇게 정책 캔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 의제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는 일부는 초기에 채우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어서 이제 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타당하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정책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는 작업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전략들이 나오면 스튜어라이전스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전략 로드맵, 정책 로드맵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튜어라이전스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기민주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 미래 예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용서야 대화라든가 몽클레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했는데, 몽클레는 이제 그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서 당시 그 미래 학자인 아담 카인을 초청을 합니다. 당시 아담 카인은 그 로열 더치 쉘의 미래 시나리오 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각각의 내가 무엇을 택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그 선택을 해서 용서와 대화를 갖춘 게 이 모습이에요. 이 새로운 용서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책이 그거에 된 것이 아담 카인의 트랜스포머티브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미래 예측을 수기민주주의 활용할 수 있다. 서로 그 시민 간의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걸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미래학적인 방법으로 택할 수가 있다. 저는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이제 그 셜 이나이플라 교수의 다중인가 계층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다중인가 계층 분석은 코절레이드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이제 번역한 거고요. CLA는 4개의 층으로 어떤 세상을 그걸 이야기하는데 현상이 있으면 우리가 신문지상에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원인, 과학적 원인이 있고 그 밑에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 3개가 있고 그 밑에는 거기에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초저출산이 될 텐데 초저출산 부분에서 여자아이들이 요즘 20대 여성분들은 우리가 애 낳는 기쁨이야 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가 있을 수가 있는, 내러티브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정수적인 판단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인과 계층 분석을 통해서 이 현상이 밑바닥에 무엇이 있으며, 이게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이해관계자별로 그림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인드셋을 벗어나시킬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각각의 이런 것들이 어떤 미래들을 만들어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CLA의 의미예요. 이것이 숙인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존 롤즈의 정의론을 보면 무죄 베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사고 실험의 배경으로 하고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태어날지 모르고 즉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날지 부자의 아들로 태어날지 내가 정상인으로 태어날지 뛰어난 멀리 갖고 있는 사람 태어날지 혹은 장애우로 태어날지 모르는 그 절대적 무지의 베일 속에서 그 다음에 태어날 사회 시스템이 어땠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 사고적 도구를 통해서 정의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무지의 베일을 현실 세계에 가져올 수 있냐? 힘들죠. 다들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그 안에 정책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그 각각의 대변되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거기 얽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는 게 유사 무지의 베일이 될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각각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냐라고 시나리오나 그런 절대적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가 그걸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 기능으로서 미래 예측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X이벤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21세기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글로벌 차원의 X이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코비드 19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지진까지 있었기 때문에 3번 있었던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X이벤트가 앞으로 20년 이내에 2번 이상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X이벤트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회피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혹은 그 위험 자체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거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X이벤트 관련된 것들을 그런 목록이나 이런 거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와리프적 사고거든요. X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라고 하는 와리프적 사고, 퓨처 스틸, 미래 전개들을 어떻게 작성하고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을 어디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며 어디에 기회 위험이 있을지를 찾는 그런 정책 의제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방법을 만들었고 X이벤트 목록을 제가 이런데 예시입니다. 그래서 WF의 월드 디스크 리포트라든가 스위스리의 소나라든가 크라이스트 퓨처스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미래 이슈들을 만들고 브레이스토밍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약간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데 최초에 이제 X이벤트는 익스트림 이벤트 X의 이벤트, 그러니까 극단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에요. 이 극단적 사건은 보통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통계를 벗어난 게 극단적 사건으로 우리가 봤었던 거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캡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X이벤트라는 책을 쓰면서 와일드 카드, 돌발 변수까지 확장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더 생각을 정교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이 와일드 카드냐, 블랙 스완이냐 그런 논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블랙 스완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작년 7월에 뉴노멀이라는 책을 다른 분하고 같이 공조를 했는데 거기서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블랙 엘리펀트다. 블랙 엘리펀트라고 하는 럼스펠드 매트릭스 하면 unknown knowns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거에 해당된다.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거에 해당되는 건 전문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극단적 팬데믹 사건에 대해서 대비해라 했는데 그거를 정책 의사결정과 정책 담당자 무시한 거거든요. 그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2007년도, 2008년도, 9년도에 그 신종플루가 나타나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팬데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던 거였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메르스를 상당히 큰 꼴을 다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초기 대응을 본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였던 거는 블랙 엘리펀트가 아니라 그레이 엘리펀트였어요.
물론 이제 그 블랙스완 나시 팔렛 같은 경우에는 블랙스완이랑 화이트스완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각각의 이제 이런 미래학적 동물들이 상당히 풍부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 럼스펠드 매트릭스 이렇게 기준으로 좀 약간 본다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최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디어딘 살다르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이 처음에 그 블랙 엘리펀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거기에 도움을 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럼스펠드의 매트릭스에 의하면 이런 우리가 블랙스완에 해당될 수 있는 그 액시덴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known knowns, known unknowns, unknown knowns, unknowns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액시덴트를 좀 더 잘 판단하고 그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리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미래 전개도 퓨처 수일인데 제가 책에나 몇 군데서 발표했던 것들을 여기서 가져와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엑스벤트는 이런 미래 전개도를 작성을 해서 기회 요인, 위험 요인, 발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결론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끝났죠? 끝났네요. 제가 1시간 30분인데 아니지 아직 5분이 남았군요. 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불가능을 좀 꿈꿔야 할 때다. 이제 미래를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이 미래학은 뭐 위험도 관리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상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진 미래를 우리가 고민하자.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포스트 캐피탈리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경제 시스템, 국가자본주의부터 시작해서 현재 화폐 같은 것도 보면 현재 그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넘었죠, 하나로. 뭐냐면 이 글로벌화된 개인과 조직이 국가의 화폐 시스템에 저항하고 하는 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근본적 전환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불가능했던,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건 인프로버블 아프리카라고 하는 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몽클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용서와 대화를 끌어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가능성과 자존심, 자신감을 표현한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가져왔던 그림이고요. 이건 아까 보로스 교수의 퓨처 스콘이 이번에 이제 예전부터 써왔던 건데, 보로스 교수는 요새 요 미래를 좀 더 확장하고, 외연의 불확실성을 확장하고, 프리퍼러블, 선언 미래도 확장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건 프리포스터러스, 전도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이걸 하면서 보로스 교수는, 짐 데이터 교수님의 리디큘러스, 그 다음에 SF 작가이신 아서 클라크의 상상력의 실패를 용고로 가져와요. 우리가 정책학자도 이제는 증거라고 하는 걸 바탕을 두지만 그러면 증거를 벗어난 그 상상력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불가능을 꿈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논거를 보면 우리 역사적 사회 변동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그 기술 결정론하는 걸 믿지는 않지만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동의 추동력은 될 수 있다. 방향은 결정하지 못한다. 추동력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 변동, 하여튼 그 변동의 추동력과 관련된 것,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범용 기술을 주제로 볼 수가 있대요.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건 국가 단위 혹은 유럽 정도의 지역 단위에 상당히 강한 경제적 충격을 주는 기술을 범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범용 기술의 등장 추이를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수천 년에 한 번, 수백 년에 한 번씩 등장하다가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20년마다 한 번 이상 혹은 두 번씩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언제 또 지금 바뀌냐면 20세기 초부터 그게 바뀝니다. 이게 20세기 초부터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리피등 책에서 가져왔던 거, 요 이상은 제가 이제 범용 기술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범용성되는 혁신력, 지속성되는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컨셉추얼하게 해서, 미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떤 범용 기술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범용 기술 후보군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든 범용 기술의 등장 추이가 바뀌었다. 인류 역사가 지금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즉, 산업혁명의 아류가 아니라 새로운 혁명이 인류한테 지금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의한 화폐전쟁 2.0, 화폐전쟁 2.0이라고 그러는데, 화폐전쟁 2.0이 그에 대응하는 거예요. 버추얼 리얼리티, XR, 뭐, 이런 것들에서 인간의 인지, 경험 자체의 미디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우주 기술 뭐 여러 가지 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이 기술은 추동력이지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능을 꿈꿔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X 이벤트는 기회가 됩니다. 사스를 통해서 알리바바는 상당히 상당히 경제적 이득을 봤습니다. 코비드-19에서 한국 사회에 어떤 위상이 올라갔어요. 기후위기를 통해서 러시아는 상당히 강대국으로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X-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완화, 회피, 혹은 그냥 무시 이런 전략들인데, 그거 말고 우리 제4의 전략, 이용 전략, X-이벤트를 타는 전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우리가 정책과 미래학은 처음에 우리가 헤럴드 레슬 교수님께서 어떤 미래학의 정치학 분야에서 시도했었고 상당히 오래 갔죠. 이제 21세기 들어서 변화가 가속화되고 변화가 터뷸런스한 환경이 돼서 우린 정책학과 미래학은 다시 강력하게 만나고 결합하고 서로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